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투자 전망을 비롯한 경제방송 내용을 본 뒤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바꾼다. 지난번이랑 말이 바뀌었네. 경제는 사실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변수가 등장하고 변수에 변수가 더해져서 그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도 하죠. 상황이 달라지면 당연히 전망도 달라져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플라자 합의 정도의 쇼크만이 변수는 아니죠. 정책을 좌우하는 선거 결과부터 월간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케인즈한테 당신이 했던 예전 말과 다르군요. 말을 자주 바꾸네요 라고 말했을 때 케인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사실이 바뀌면 내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시는 화요일이기도 하죠. 이틀 뒤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 관세 관련된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나라의 무역 상황부터 방위비 또 LNG 가스까지 다양한 주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그 관전 포인트 하나하나 같이 한번 짚어보실까요? 또 하나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최강자 쿠팡에 맞서기 위해서 네이버는 컬리와 손을 잡고 또 신세계는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연합을 같이 맺고 있습니다. 이 이른바 반쿠팡 연대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통과 이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지질 않습니다. 세 글자 정답인데요. 내 집 마련하기 참 쉽지 않죠. 특히 큰 돈을 들여야 하는 거기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내 집을 구입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이른바 영끌이라고도 하죠. 너무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 정도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지분형 이것 계획을 6월쯤에 정확히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는 대신에 공공이 지분 투자를 해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그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이것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기도 했었죠. 그 세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어렵구나. 예. 김성우 님이 주담대라고 보내주셨고요. 5151님 근저당 아니고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상품에도 이것 세 글자 이름이 많이 붙기도 하고요. 날이 더워지니까 이렇게 모기가 많이 기승을 또 부릴 텐데 저게 팔인가? 아니지 모기인지.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인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도 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요즘에 일교차가 커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날씨의 등락도 그렇고 오늘 또 막 비도 내리고 있는데 증시의 등락도 심하죠. 밤사이에 미국장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준 흔들기에 뉴욕 증시가 또 패닉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2.48% 하락했고요. 대형주주 S&P 500 지수가 2.36% 내렸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도 SNS를 통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중대 실패자
라고 언급을 하면서 즉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지금 자진 사퇴해라 거론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연준을 흔들게 되면 연준은 사실 인플레이션 파이터, 어떤 이런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미국 자산 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테슬라가 6% 가까이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4.5% 떨어졌는데 $100 아래로 붕괴가 됐습니다. 달러는 약세인데요.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는 98이 무너졌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금 시세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트라이온스당 3,4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전자산이 금 쪽으로 돈이 몰리는 모양새인데, 네. 어제는 이제 코스피는 소폭 올라서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한 6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0.4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수급이 약간 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나마 소폭이긴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선물 모두 좀 사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밤사이에 그 미국장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잘 버티고 있네요. 약보합 정도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른바 동전주라고 하는 것, 1,000원도 안 되는, 한 주에 1,000원도 안 되는 동전주라고 하는 것, 이 동전주 주식이 급증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얼마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8일 기준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 동전주가 무려 181곳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4%가 늘어났고요. 4분의 3 이상이 코스닥 기업입니다. 이처럼 이제 코스닥 업체를 중심으로 동전주가 늘어난 것,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이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한 200여 곳에 지난해 영업이익 2.7% 줄었고요. 순이익은 13% 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사들이 실적이 악화되면 코스닥 업체를 중심으로 관리 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상장 폐지 요건을 좀 강화하면서 부실기업을 조기에 좀 퇴출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시 어떤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 상장 폐지를 당하는 기업이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건전성, 또 지수에 대한 신뢰도 또 그게 또 중요하니까요. 정부가 계속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죠. 맞습니다. 지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외신 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코스피 2,500 수준은 PBR 0.8배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 수준 맞다. 그러면서 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이제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됐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일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코스피 5천 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네. 지금 지수가 단번에 오를 수는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현재 증시의 방어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올해도 배당소득 감면이나 분리과세나 여러 가지 장기 투자 관련한 특별한 정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이제 선진지수 편입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조만간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관찰국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선진지수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네. 그동안 이제 MSCI가 요구해왔던 여러 가지 공매도 재개라든가 외국인들의 이제 시장 접근성 문제를 이제 해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해서는 실제로 6월에 워치리스트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이제 선진지수에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MSCI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물론 공매도라든가 시장 접근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사용권을 달라라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또 민주당이 이거 다시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전히 상법 개정은 좀 불필요하다 이런 반응을 다시 한번 내는.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든 상장사, 법인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 오히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이고, 반대로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불투명한 기업 지법 개조,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상법 개정안이다 보니 뭐 집중 투표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을 더 추가해서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상자산 그 시장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이게 국내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4조 1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58조 원 수준에서 2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한 3조 4천억 원대에서 12월에는 17조 2천억 원대로 5배 가량 늘었는데요. 이 같은 급증은 일단 뭐 미국, 홍콩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됐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친 가상자산 이제 대통령을 이제 표방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금 유입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빠졌죠. 시총 이제 100조 원 아래로 이제 하락해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뭐 우리도 이제 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적 규제 논의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또 시장이 커지는 만큼 또 규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이게 아마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이제 불공정 거래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이제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이 아마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기준 한 1,8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성인 2명 가운데 1명꼴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 보호법이 아마 좀 더 촘촘하게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00만 명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또 해외 뭐 비트코인 ETF나 이런 거는 또 국내에서 또 투자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제도도 그렇고 또 규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같이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석민수,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관세 주제 우리 지금 몇 주째 하는 겁니까? 빠지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내내 할 것 같은데요. 몇 개월은 네. 최소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간으로 24일 목요일 밤 9시죠. 우리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 또 무역대표 대표, 그러니까 2+2 회담을 엽니다. 조금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은. 이제 문을 여는 거죠.
얘기하신 대로 이제 목요일 24일입니다. 뭐 24일 하니 25일 하니 뭐 이렇게 나오다가 24일로 좀 픽스가 됐고 뭐 목표는 뭐 저희가 관세액이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에 부과하기로 결정된 25%그 관세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목표겠죠. 그래서 그 기재부 장관 겸 뭐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 이렇게 또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그리고 무역 대표, 부대표 이렇게 해서 2+2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라고 하는데 일단은 요게 이제 보통 사전에 공지를 많이 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24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냐 요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첫 회의 때 성과가 나오면 미국은 웃을 거고요. 한국은 이제 울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정말 대차게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다가 워낙 뭐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고 그렇죠. 미국 국내 여론도 안 좋으니까 물러섰잖아요. 물러서면서 90일 동안 상호관세 유예했고 90일 동안 협상 국면이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어느 나라와도 협상이 타결됐다, 합의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친했던 전통적 동맹, 전통적 우방국들을 먼저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EU 불러들였고 지난주 일본도 불러들였고 우리가 이제 3번 타자로 이번 주에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미국이 급해요. 우리는 급할 게 없죠. 그쵸.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협상의 기술 우리도 이제 발휘하자면 상대방이 급할 때 우리가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전혀 2+2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미국의 요구로 미국이 어차피 최상목 부총리가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 DC를 갑니다. 원래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1년에 4차례씩 열리거든요. 그중에 하나로 이제 가는 거고 원래 그 회담은 조금 평이하고 한가한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20개국들끼리 금리나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 서로 좀 상견례도 하고 이런 회의인데 그 일정 때문에 오는 최상목 장관을 일종의 딱 팔목 잡고 끌어와가지고 테이블에 앉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그래서 뭐가 합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많이 미치는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우리가 왜 M&A 같은 거 할 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선점했다라는 건 되게 호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인수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번에 일본, 인도, 호주, 영국 그리고 한국 우선 협상 대상국가 됐는데 이게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김준범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은 그래도 관계 좋은 나라들부터 성과를 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또 미국 입장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좀 가져와야 될 텐데. 그 멤버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일단 미국에선 재무장관이랑 그 USTR 대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가는데 지금 정부 직제상으로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USTR 대표를 만날 거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안덕근 장관이 나갈 거면은 미국에서도 상무부 장관이 나와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미국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미국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니고시에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협상보다는 일단 이 뭔가 협의 채널을 열어둔다는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협상이라고 하고 우리는 협의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 겁니까? 협의와 협상. 협의는 이제 서로 카드를 꺼내놓고 의견을 교환해 보는 정도의 방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아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거 원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거기까지 협의인 거고요. 협상은 거기서 이제 좁히는 거죠. 주고받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미국은 급하니까 빨리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고 협상의 격도 이제 양쪽 경제 수장까지 끌어올렸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뺀 경제 관료 중에서는 최고위급을 불러들였으니까. 근데 또 일본처럼 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일본에서 왔지만 일본도 경제 재생상 그러니까 일종의 장관이 미국으로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어요. 나타났죠. 그러니까 일본의 장관을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환대인데 그 환대에 깔린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 이렇게 천천히 할 거야? 재미없어?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장관에게 모자를 씌웠죠. 그 모자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자를 일본 장관에게 씌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엄청난 결례죠, 이거는. 예. 엄청난 결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결례 따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상무 부총리나 안덕근 장관에게도 그 모자를 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아마 최상목 예. 부총리는 안덕근 장관 생각하고 가겠죠. 생각하고 만약에 그 가겠죠. 빨간 모자 우리한테 주면 어떡하지? 그냥 가방에 넣어야 되나? 우리나라는 실내에선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해야 되나? 그 김용 기자가 얘기한 그 경제 재생상이 이제 아카자와인데 이름이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제 마가자와라고 많이 이렇게 조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비판을 받는 네, 거죠. 그리고 일단 진짜 그 일본의 그 경제 수장 장관이 이제 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그 빨간 모자를 하니까 쓰니까 일본 내에서도 네티즌들이 이거 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굴욕이다라고 해서 그 반감 여론이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당국도 이제 미국이랑 협상할 때 지금 속도 조절을 되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그렇게 여론이 들끓는 게 해주면, 협상을 할 때 또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거죠. 봐라,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까지 했더니 우리가 욕먹고 좀 난리가 났다. 그래서 더 이제 뭔가 우리가 더 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생각해둔 모자를 쓴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에 트럼프니까 예측 불가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6월 3일 대선 전에 뭔가 미국과 협상에서 도장을 찍기는 부담스러울 거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언론 보도들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빨리 해야 된다 보다는 조금 더 김용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좀 지금은 좀 약간 천천히 좀 해야 된다. 우리 그리고 입장에서는 급할 것 없다. 네, 우리가 서둘러서 하면 오히려 이제 실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그 목소리들이 좀 많은 거고요. 네.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인데 이게 장기적인 국익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또 이제 그 미국의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좀 그렇게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확실히 더 큰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 5개 나라 우선 협상 대상국을 이제 꼽았는데 네. 영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을 꼽았어요. 네. 근데 그 5개 나라의 태도가 다 비슷합니다. 최대한 천천히. 우리가 1번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번 협상이라는 게 말이 좋아 협상이지.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받게 하는 게 협상이지만 5개 나라 모두 미국에 내어주기만 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늦게 협의를 해야 덜 내줄 수 있고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 카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서두르면 많은 걸 얻게 될 것이다라고 미국 외신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번호표 빨리 뽑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오면 더 줄게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꾸로 해석을 해야죠. 너희 급하구나. 우린 천천히 갈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쵸.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이제 협상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김준범 기자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르러 가는 건데 예. 이르러 가는 협상에서 그러면 이 협상의 세부 내역을 보면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우리가 한미 FTA 개정 협상 사실상 재협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재협상을 할 때 우리가 뭐 그때는 이제 농산물은 우리가 지키되 다른 산업적인 부분을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양보했던 게 의약품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픽업 트럭 같은 걸 양보했고 그렇죠. 지금 그 테슬라 빨간 깜빡이 켜는 차량들 우리가 몇만 대씩 수입하겠다 이런 조항들을 양보를 했었는데 이 특정 산업, 특정 분야를 희생을 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가 그런 특정 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이게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죠. 그렇죠. 7692님이 이게 협상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도권이 있어서 협상 아닌 협상이 참 슬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미국은 상당히 급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없었던 보편 관세, 없었던 상호 관세를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내놓고 이거 몇 대 25대 맞지 않으려면 선물이라도 가져와 이건데 근데 또 이제 다른 나라들 다 똑같이 맞는 똑같은 상황인 거고 근데 그 관세를 내는 것도 미국 기업들이고 올라가는 건 미국의 물가고 해서 보면 최근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주식도 약세, 채권도 약세, 달러도 약세, 금만 강세 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못 믿겠다라는 반응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타산지석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1번 타자였던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근데 최근에 보면 좀 느긋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이 한번 당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시바 총리 정상급이 만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 일본이 그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몇 개를 줬습니다. 몇 개를 줬는데 알래스카 LNG에 대한 투자 의향도 약간 네. 립서비스 차원에서 해줬고요. 일본의 내심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물을 했기 때문에 뭐 보편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라든지 각종 무역 규제에서 우리는 좀 빼주겠지. 라는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 외신 보도도 일본의 보도도 참 우리 총리가 잘한다. 한국의 보도는 일본 총리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되게 안달이 네. 났었거든요. 근데 막상 상호 관세 카드를 까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드밴티지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우리만 약간 뭐뭐 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협상 시작도 안 했는데 25%, 네. 일본은 소프트뱅크가 AI 천문학적인 투자도 하고 LNG도 사주겠다고 다 했는데 만나고 왔는데 24%, 1% 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일본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더 속도 조절하겠다. 우리도 급할 것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내던 입장에서는 수백억 달러를 뭔가를 다시 사주거나 그만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서 뭘 사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사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방위산업 측면에서 우리가 사오던 그 캐파도 사실은 이제 거의 한계치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네.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민간 항공기, 그러니까 보잉사의 항공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그동안 이 아시아와 남미 쪽에 그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무역 적자를 다시 제로로 맞춰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알래스카 LNG 같은 대안들인데 에너지 등의 대안들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 맞출 수도 없거든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런 불평불만 하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무역 적자를 맞추자는 이 명제 자체가 굉장히 부당해요. 왜 부당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무역 적자는 상품 수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옷 이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미국이 적자니 한국 너희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미국 걸 많이 사줘. 이건데 거기에다 서비스를 더하면 서비스는 미국이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네. 한국인들이 다 구독하고 돈 내잖아요. 전부 미국 기업 수입이에요. 근데 그거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흑자에 안 잡힙니다. 그럼 상품과 서비스를 더해놓고 봐서 이걸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흑자 보는 건 빼놓고 적자 보는 상품만 가지고 한국을 막 두드려 패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부당한 게 세상에 어딨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네. 기업들을 또 한국이 자국법으로 규제하지 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또 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에서 세금도 잘 안 내고 있고 일단 그것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봐야죠.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무역 적자를 제로로 강나루 만들겠다는 얘기가 이제 그 일본 이제 협상 나서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그래서 일본이랑 할 때 일본 쪽에 얘기한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수입할 때 미국 자동차 수입할 때 일본 안에서 이제 그 자동차 안전 기준이 너무 세니까 네. 우리 미국 자동차가 잘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전 기준 같은 거 내려달라 뭐 이런 걸 요구하고 또 이제 농산물 더 많이 수입해줘라 미국 거 네. 이제 이렇게 확대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무역대표부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랑 협상할 때도 이제 그때도 저희도 몇 개가 나왔었죠. 이제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좀 언급할 가능성이 크고 아까 저희가 일본 얘기 많이 한 것처럼 일본이 실제적으로 한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그 경제 재생상이 만나고 나서 기자들 만났을 때 일단 이달 중으로 실무급에서 이제 협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속 이제 그 협의해서 결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언제 될지 사실 일본이 계속 속도 조절을 좀 하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는 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하는 것까지 테이블에 같이 올리자라는 거고 우리는 일단 방위비 얘기까지는 좀 아니고 빼놓고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보랑 무역 수지를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를 뒤흔들 수 있는 카드고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약한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방위비와 무역 적자는 완전 결이 달라서 이거를 같이 놓고 주고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협상의 틀 규칙을 짜는 건 미국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도 늘 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 뺀다 혹은 감축한다 혹은 주일 미군도 일본 입장에서는 주일 미군 감축한다 어디로 옮긴다고 할 때 약간 알레르기적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보라는 게 우리가 워낙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정보자산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아이즈 이런 거는 사실 하늘에서 보는 건 전부 우리가 미국에서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앞선 바이든 정부 때 우리나라가 급하게 바이든 정부 때 주한 미군 분담금을 좀 인상해서 사인을 해버렸는데 네. 원래는 5년짜리 계약서를 써버렸는데 사실 뭐 일반적이라면 정부 간의 계약은 존중해 주는 게 상례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없어 보니까. 뭐 단 한 모르겠어 새로 하자 이렇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죠. 네. 방위비 부분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일본은 사실 그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사인을 해둔 거기 때문에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이제 그 매드맨 전략을 많이 피는데 뭐 무슨 현재 뭐 9배인 100억 달러를 높여야 된다라고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조금만 더 적게 가져가도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희가 이제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겠죠. 우리가 왜냐면 8362님이 기자님 저희가 아니고 우리입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아니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한국 또 일본 그 목적이 북한 견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 견제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미국엔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를 너무 수세적으로만 갈 필요는 또 없어 보이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 겁먹는 일만 없으면 사실 우리도 기지 사용료 내놔라라고 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자산과 전략자산을 우리 땅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 그 사드 때문에 성주 골프장 사실 주민들이 피해보고 기업 롯데라는 기업이 사실 골프장을 뺏기다시피 했잖아요. 엄청 피해를 봤죠 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정 정도 우리나라의 기업이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협상 카드로라도 우리도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너희도 한국 땅 쓰면 사용료 내놔야지 이렇게 사실 세게 질러야 이게 나중에 이제 주고받기가 되는 건데 지금 협상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뭐 크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함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이 백악관 가서 트럼프를 만난 적도 있잖아요. 루이지애나에도 롯데케미칼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근데 정작 사드 때문에 롯데는 거의 중국에서 퇴출되다시피 했고 네. 기업도 휘청이고 있고 물론 내수 환경이 안 좋으니까 롯데그룹이 어려워진 것도 있습니다만 정작 그럼 미국에 그렇게 또 투자를 하고 사드 부지 내줘서 롯데가 얻은 게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물음표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그 롯데그룹이 어려워지던 시작점이었죠, 사실. 사실상 그때부터 어려워졌던 건데 이 방위비 협상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예상하던 것만큼 우리가 불리하게 협상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중국 양안 관계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갖는 지뢰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 보면 평택에 있잖아요. 네. 동두천 그다음에 뭐 의정부 이쪽에 있던 걸 다 평택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포커스 자체도 사실 중국에 맞춰진 거지 저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북한을 견제하는 게 과연 주한미군의 롤인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일본과 우리의 그 핵무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정말 그 동아시아에 이렇게 뭐 안보 관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시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뭐 방위비 협상에서 또 이걸 핵무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렛대로 사용할 여지도 생기는 거죠. 혹시 기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끌려다니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 이것만큼은 내줄 수 없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안보도 당연히 그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올라올 여러 가지 협상 카드 예상되는 것 중에 뭐 또 미국 예상하지 않은 거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저는 알래스카 LNG는 함부로 끌려 들어가면 전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알래스카 LNG는 일단 알래스카 주지사가 굉장한 홍보맨으로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다 맞다고 인정을 해도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도 이게 40년짜리 프로젝트고요. 아하. 처음에 13년 동안은 손해가 나고 아하. 14년째부터 이득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면 처음에 3분의 1은 계속 속된 말로 막 갖다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는 한참 구조인데 뒤에야. 우리가 개인이나 가게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때 그런 투자 하십니까? 13년 동안 손해보고 14년째부터 이익 보는 투자를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그 정도로 예. 만약에 매력적인 거라면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달라붙어서 제발 좀 우리 좀 끼워주세요. 막 예. 안달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사인을 해버리면 이제 발 빼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래가는 정말 폭탄급 약간 폭탄이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뒤로 미루어서 차라리 다른 걸 내주더라도 당장 주는 현물을 내주더라도 여기에 코 껴가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에너지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뭐 통해 뭐 대왕고래 가스전도 그렇고 미국의 알래스카 LNG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또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 유전도 또 공동으로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별 기업별로도 리스크를 이제 분산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들어와라 손짓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 본인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경제성이 있고 충분히 이걸 캐냈을 때 그 돈이 될 것 같으면 미국이 뭐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겠죠. 미국이 지금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보낼 때 제일 많이 오는 데가 그 텍사스 옆에 루이지애나 주의 사빈패스라고 하는 그 셰일가스전이 있어요. 예. 그 셰일가스전에서 한국으로 그 천연가스를 좀 들여오기는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동쪽 그 멕시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를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게 좀 힘들고 트럼프도 뭐 파나마 운하 그 미국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희망봉을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셰일가스전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단가도 센데 그래서 우리는 메인은 지금 카타르거든요. 근데 이제 알래스카에서 만약에 가스전이 생기면 이 주 시장은 동아시아가 될 텐데 알래스카에서 들여오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현재 따져봤을 때는 카타르보다는 좀 불리하거든요. 항로상의 비용이 좀 더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가 지금은 저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에서 그 천연가스를 많이 도입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도 한때 관계가 좋을 때는 사할린에서 북한을 거쳐서 그 파이프 천연가스 PNG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임기가 김준범 기자 얘기한 대로 4년짜리 임기인데 40년짜리 코를 깨버리면 그런 선택지들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한 3년 반만 좀 시간 끌어볼까. 최대한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또 이런 반응도 나오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과 뭐 대화를 물밑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국은 또 굉장히 느긋해 보이고요. 확실히 미국이 급하긴 급합니다. 출입처 뭐 공무원분들 만나도 그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내에서 그 마오쩌둥 동영상 보는 게 요즘 약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중국에 엄청 이제 그 공세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위세를 하고 했던 그때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나와도 우리는 충분히 견딜 만한 어떤 능력과 자신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해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 이제 미국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중국은 이제 1단계 제조업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확실히 좀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최상목 부총리 이제 출국하는 것도 그 방송에 좀 생중계로 나오던데 미국과의 어떤 뭐 동맹 뭐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출국을 했네요. 근데 또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또 협상을 할 것도 있어 보입니다. 이경숙님이 우리도 미리 모자를 쓰고 가죠. 한국도 살아야 된다 이런 문구서. 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세 글자 제도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대출 받으실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정부가 오는 6월에 새로운 유형의 내 집 마련 제도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분형 이것 제도인데요. 집값의 10% 정도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일부는
주택담보대출로,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를 해주는 형태로 조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어원이 그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트가 목숨, 죽음이라는 뜻이고 기지가 약속,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약속, 목숨을 건 서약이라는 사실은 섬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못 갚으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가요? 예, 김혜영님, 모기 지금 나올 때가 아니죠? 라고. 3624님, 파리는 아닙니다.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안미숙님이 그 필사적인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까 보내주셨고요. 4033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금융 분야엔 영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권혁님, 정답 1000번은 올렸네요. 제발 당첨 좀 시켜주세요. 라고 보내주세요. 권혁님이 1000번 올리셨는데 저희가 한번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커머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커머스 업계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합종연횡. 단 쿠팡만 빼고. 이 구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만큼 쿠팡이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걸 반 쿠팡 전선, 반 쿠팡 연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포털 기사 검색하는데 반 쿠팡이라고 쳐보면 한 5년 전 기사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반 쿠팡 연대 어디랑 어디가 뭐 저기 제휴를 했다 이런 스틸의 기사가 쭉 나오지만 우리가 여전히 숫자로 보고 있지만 쿠팡은 여전히 쭉쭉쭉 성장하고 있고 다른 나라 다른 그 이커머스 기업과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 무슨 연대 뭐 보통 우리 정치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그 반 무슨 연대라는 것은 무슨이 너무 세다는 걸 사실 반증해 주는 것 같고 이번에도 이제 네이버가 이커머스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우리 잘 아는 컬리와 이제 합종 연행을 해서 또 이제 반 쿠팡 연대라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게 뭐 글쎄요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팡의 이 성장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는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 CJ 대한통운이랑 해서 물류도 강화하고 컬리 손잡고 신선식품도 강화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쿠팡의 야성을 넘기는 어려울 거죠. 다른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쿠팡이 처음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때 사실 쿠팡을 지금 보면 온라인 유통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B2C 계열에서 국내 최대 물류 업체예요. 물류업체 그 물류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유통을 손에 쥔 건데 네. 사실 저는 그 쿠팡이랑 CJ랑 예전에 그 CJ 제일제당 햇반을 뭐 그 가격 협상을 하다가 이제 쿠팡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두 회사가 싸웠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쿠팡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내 물류 회사는 CJ 대한통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경쟁자 CJ 대한통운과 CJ 그룹과 이 거기에 견제구를 던진다는 의미로 이 CJ 제일제당과도 싸웠던 것 같은데 그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사실 그 반 쿠팡 연대의 핵심도 CJ 대한통운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죠. 네. 그 당일 또는 이길 배송을 할 수 있는 그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그 대한통운인데 과연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물류망으로 쿠팡을 넘어설 수 또는 경쟁할 수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나루 기자. 지역에 계신 이제 부모님도 원래 이제 핸드폰으로 뭐 쇼핑하거나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쿠팡이 생기고 나서는 그 이제 고령의 부모님도 되게 쉽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많이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쿠팡을 통해서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바로 집 앞까지 오니까 이제 한 번 하시고 나서는 너무 쉽게 많이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그 멤버십 가격을 올려도 약간의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탈퇴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는 더 늘었다. 또 쿠팡도 그렇게 홍보를 락인 하고 효과가 있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쵸. 큰 것 그 같습니다. 편리함에. 근데 또 다른 업체들도 다음 날 배송은 거의 다 합니다만 왠지 그건 또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신세계는 그래서 중국 기업하고도 손을 잡기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신세계는 그 유통 주요 기업 중에 가장 급하죠. 가장 지금 어때 주력인 이마트, 대형마트가 이제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뭐 지금 추세가 반전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사람들은 오프라인 점점 덜 가니까. 네. 그다음에 G마켓이라는 큰 플랫폼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거기서는 큰 수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사실 원래 하던 이마트도 안 되고 의욕적으로 벌린 G마켓도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가장 급해요. 가장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극약 처방 비슷한 걸로 중국 알리바바와 5대5 합작사를 세워서 중국 알리바바는 한국에 계속 진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이어서 거기랑 합작을 해서 뭔가 활로를 찾아보고자 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에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합작사를 만들어도 이마트의 쓱 앱,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알리는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전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퀘스천 마크는 남는 합종 연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네. 신세계와 알리바바 합작법인 없어도 뭐 알리나 테무를 또 많은 사람들이 쓰고는 있고 또 그게 또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차별점을 줄 것인가 이게 그 아직 뭔가 가시화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서비스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 네, 뭐 어떤 걸 보여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 신고를 해서 이걸 이제 뭐 경쟁 제한성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이 생기느냐 그것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아직 남은 절차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가 수성이 될까요? 또 쿠팡도 제자리에 또 머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하게 될까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지금 밀리는 거는 사실 유통에서 지금 대형마트의 전략을 보면 또 간접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지금 어려워진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요즘에 다 같이 강화를 하고 있는 게 신선식품이죠. 네. 신선식품의 유통 콜드체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쿠팡이 그 바잉 파워 그러니까 구매력도 낮고 그다음에 경험도 일천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품질도 올라오지 않더라. 실제로 과일 같은 걸 사보면 확실히 좀 다른 기존 유통사에 비해서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은 그런 그 신선식품 유통을 좀 앞으로도 강화를 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 유통사들은 그 거기에서만큼은 격차를 좀 유지를 하려고 많이 또 경주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치열한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비쌀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쿠팡은 좀 식품 쪽에 약점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랑 컬리도 이번에 네이버가 컬리랑 손잡은 것도 컬리가 원래 신선식품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 약점을 파고들겠다는 걸로 보이고 또 한 가지 부연하면은 저는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1위 수성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재무도 재무지만 비재무적 평판에 대한 관리를 이제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실 쿠팡이 비즈니스 이미 흑자 내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흑자 폭은 점점 커지는 건 이미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춰놨다는 뜻인데 우리가 뭐 인터넷에 쿠팡이라는 단어를 치면 나오는 기사 중에 상당수는 노동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어떤 뭐 산재 이런 거에 대한 쿠팡의 무성의적 좀 발빼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도 잘 나갈 때 굉장히 잘 나갔지만 늘 그게 국내에서 혹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근본적으로는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쿠팡도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측면에서는 국가 경제에 참 기여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과연 모범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방치하면 계속 안 좋은 평판이 쌓일 거고 그건 결국에 기업에게 비재무적이지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노동 환경도 안전하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처우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노력도 쿠팡이 한다고는 합니다만 또 한켠에서는 아예 물류센터를 그냥 자동화해 버리면서 사람이 거의 일하지 않는 자동화된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고
뭐 AGV 뭐 이런 그 AMR 이런 로봇들이 아예 팔레트째로 다 옮기기도 하고 피킹이라고 하죠. 상품 피킹하는 것도 이제 로봇이 하는 상황. 이호원님이 쿠팡 그 물류센터 알바 가서 보셨다고 하는데 거의 자동화돼 있다고 하네요. 단기 알바 사람들이 하는 업무만 자동화되면 경쟁업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방법을 찾아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 노동, 환경 이야기가 나올수록 자동화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고 일자리는 또 이 사이에서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온라인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자체는 소비자한테 어떤 편익이 좋아지고 혜택이 좋아지는 거긴 한데 또 그만큼 오프라인 상권의 공실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이게 뭐든지 다 명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볼 거리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중국의 그 시커머스 공습에서도 우리가 또 어떻게 버틸 것인가? 이거는 또 쿠팡도 안심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쿠팡이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자본력, 소위 말하는 쩐의 전쟁으로 붙으면 알리랑 텐무가 훨씬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력으로 보면 그 시커머스가 정말 진심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쿠팡한테는 엄청난 위협인데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의 크기로 봤을 때 시커머스가 과연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한국이 할 것이냐는 약간은 이제 아직은 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심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그 관세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지는 그 못하는 물량들을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정말 싸게 덤핑으로 쏟아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KBS 김준범, 석민수,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변호사 한 분과 대담을 나눠볼 텐데 돈과 조회수가 낳은 괴물이라고 하죠. 사이버 해커. 이른바 가짜 뉴스 양성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해커의 정체를 밝혀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떻게 추적했을까요? 또 가짜 뉴스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찾아오겠습니다.